이미 판결은 내려져 있었고 나는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히기 위해 끌려온 죄인에 불과했다. 의사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눈빛은 차갑고 은밀했다. 이건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오늘 며느리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멀쩡한 나를, 의식도 분명하고 손발도 멀쩡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깨달았다. 마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공모자 같았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혹시 당신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 내 등을 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달라. 나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자.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또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 나는 68살이다. 장바구니도 거뜬히 들고 집안일도 스스로 챙긴다. 글도 읽고 신문도 보고 뉴스의 주요 사건까지 기억한다. 그런데도 며느리 혜진은 날 환자라 했다. 치매 검사 받으라며 내 손을 붙잡아 끌고 나왔다. 손끝은 웃는 얼굴과 달리 매섭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섬뜩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아들 민수는 병원 앞까지 데려왔지만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며느리 뒤에 서 있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다. 내 전 재산을 쏟아부어 학비 내주고 겨울엔 내 옷 덜 입고 아이 교복을 사주며 지켜낸 내 아들인데 결국 그 아들은 아내의 뒤에 숨어 나를 방관하고 있었다. 의사의 첫 질문은 간단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일입니까? 순간 긴장이 몰려왔다. 머리가 하얘졌다. 입술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는 비웃음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다니까요. 차갑게 내뱉는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울분을 삼키며 말했다. 어제도 시장 가서 콩나물 값 갚고 버스 노선 외워서 타고 왔다. 내가 어떻게 치매냐? 그러나 의사는 내 말을 흘려들었다.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동의서에 사인하시죠. 며느리는 그 순간 내 귀에 속삭였다. 어머니,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 목소리는 살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내가 가진 것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시골에 남은 작은 땅 몇 평뿐이다. 그러나 젊은 부부의 눈에는 그마저도 군침 돌만한 재산일 것이다. 지난달 며느리가 내 인감도장 위치를 은근슬쩍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전엔 대출 이야기를 슬쩍 흘리던 것도 생각났다. 지금 이 병원, 이 검사,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노린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멀쩡한 내가 하루아침에 병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덮쳐왔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집도, 땅도, 나 자신도 잃는다. 내일은 반드시 내 편을 찾아야 한다. 내 정신을 증명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싸워야 한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며느리와 의사가 주고받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분명히 그 눈빛 속에서 음모를 보았다.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집과 땅을 향한 탐욕이었다. 아들의 침묵이 그 사실을 더 확실히 했다. 며느리만의 계획이 아니라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 나는 부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민수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다. 교복이 아직 어색했던 아이가 내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지켜주려고 나는 평생을 희생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눈물이 액자 위로 떨어졌다. 내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뉴스에서 종종 본 적 있다. 노인이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갇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섬뜩하게 다가왔다.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은행 통장,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이걸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장을 빼앗기면 끝이었다. 나는 그 서류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출근 전 들른 모양이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의도적인 살기를 읽었다. 혜진은 내 방을 힐끗 둘러보며 눈치를 살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내 손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거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이건 내 거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며느리는 잠시 웃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시니 더 걱정되네요. 정말 검사가 필요해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요. 라며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 말은 경고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동네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인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복지사 한 명이 나를 맞이했다.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일 많아요. 치매 판정이 내려지면 후견인 제도 때문에 재산 관리권이 가족에게 넘어가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현실이었다. 내 두려움은 상상이 아니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지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의료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둘째, 증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일부 재산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짐했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내 정신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겠다고. 내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원 침대에 묶여 이름조차 잊은 노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전봇대에 붙은 대출 광고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였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졌다. 돈 때문에 나를 몰아세우는 그녀의 얼굴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 손으로, 내 정신으로 지켜내리라.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 며느리가 서 있을까? 내가 봉투를 어디에 두었는지 훔쳐보았을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나는 서류 봉투를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두었는데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스쳤다.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침입하는 것 같아 온몸이 긴장됐다. 새벽녘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레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 혜진이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냥 아침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문 뒤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리다 이내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 날 동네에 사는 친구 순자를 찾았다. 순자는 내 나이 또래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내 몰골을 보더니 바로 걱정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며느리와 아들의 배신까지. 순자는 내 손을 잡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들은 적 있어. 멀쩡한 어른을 치매라 우겨서 재산 넘겨받은 사례. 요즘 그런 뉴스 많더라니까. 그녀는 내게 조언했다. 어디에도 혼자 가지 마. 특히 병원, 은행, 등기소 같은데.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 오늘 무슨 일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다 기록해. 그게 나중에 어머니한테 증거가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부터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시장에서 감자 2,000원에 사고 버스 7번 타고 돌아왔다. 복지관에서 상담받았다. 사소한 기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붙잡는 끈이 되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민수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지난번 검사 결과 나왔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승리감에 차 있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품에 안고 앉았다. 의사 소견서에는 치매 초기 의심, 정밀 검사 권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울부짖었다. 거짓말이다. 난 멀쩡하다. 내가 왜 치매냐? 그러나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치료받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이 힘들다고 했다. 내가 짐이 된다는 말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순자가 뛰어들었다. 내가 미리 부탁해둔 대로 옆집에 있다가 불러낸 것이다. 순자는 의사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거 정밀검사 권고지 확정 진단은 아니잖아요. 치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자는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병원도 알아봐야 해. 혹시 며느리 쪽이랑 짜고 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썼다. 오늘 며느리와 아들이 내 앞에서 날 버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겠다. 손끝이 떨리며 글씨가 삐뚤어졌다. 그러나 그 기록이 내 정신을 증명해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반드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른 병원을 찾았다. 순자가 함께 따라왔다. 혹시라도 며느리와 아들이 또다시 나를 몰아세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저는 멀쩡합니다. 시장도 다니고 버스도 타고 글도 씁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치매라 합니다. 의사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차분히 검사를 진행했다. 기억력, 계산 능력, 시공간 인지. 나는 긴장했지만 차근차근 답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손에 땀이 흘렀지만 반드시 해내야 했다.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노인성 건망증 수준입니다. 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자신이 증명된 것이다. 순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꺼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니 멀쩡하시다니까.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목소리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멀쩡하대. 이제 그만해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죽인 침묵이 흘렀다. 이내 며느리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더 힘들어져요.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앞으로 더 거센 공격이 몰려올 거라는 예고였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며느리 없이 혼자였다. 문을 열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집 좀 팔아야겠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도 압박이 심하고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결국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집만 정리하면 다 해결돼요. 내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민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노후가 내 빚을 막으라고 있는 줄 아냐?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내 마지막 집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자가 찾아와 내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이제는 대비해야 해. 아들네가 다시 움직일 거야. 법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도 솟아났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초입에 서 있는 전사였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 나는 매일 일기를 쓰고 시장에 다녀오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록을 쌓았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찾아왔다.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어머니 건강 상태 때문에라도 보호가 필요해요.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후견인. 뉴스에서 들은 적 있는 제도였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 재산 관리권이 전부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제도였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손에 쥔 수첩을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멀쩡하다. 여기 봐라. 내가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 버스 타고 장 보러 다니고 다 기록하고 있다. 아들은 내 수첩을 빼앗으려 했다. 어머니, 이걸로는 부족해요. 법원에서 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몸을 던져 수첩을 지켰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만약 내가 법원에서 치매 환자로 인정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집도, 땅도, 은행 통장도, 심지어 내 인생의 선택권마저도. 다음 날 나는 순자와 함께 구청을 찾았다. 노인 법률 상담소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내 사정을 듣더니 차분히 말했다. 후견인 제도는 분명히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기록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와 증인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집, 내 삶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절대 혼자 싸우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함께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도 생겼다.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된다면 더 극단적인 수를 쓸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말했다. 이제는 나도 증언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일 겪는 사람 많아. 어머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무서웠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는 설득으로 안 되면 어떤 수단을 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문을 잠그고 앉아 수첩에 적었다. 오늘 변호사와 상담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더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히 새겨졌다. 그것이 내 목숨 같은 증거였다. 며칠간은 조용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오지 않아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씨 맞으시죠? 가족분께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활이 어렵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경찰 뒤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차갑게 굳은 표정,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멀쩡합니다. 시장도 다니고 글도 쓰고 밥도 합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내 주변을 살폈다. 싱크대에 쌓여있던 설거지, 거실에 흩어진 신문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보세요, 어머니 혼자 생활을 못하세요. 위험합니다. 그때 순자가 들이닥쳤다. 이봐요, 어머니 멀쩡하세요. 매일 시장 오셔서 장 보고 나랑 얘기도 나눠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경찰은 순자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 건 오랜만이었다. 결국 경찰은 가족끼리 잘 상의하세요라며 돌아갔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섬뜩했다. 어머니, 이렇게 버티시면 더 힘들어져요. 후견인 신청은 이미 진행했어요. 곧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펼쳐 적었다. 오늘 경찰이 집에 왔다. 며느리가 날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순자가 내 옆에 있어줬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 글자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내 진심의 증거였다. 며칠 뒤 정말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대로라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될 수도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편지가 왔습니다. 후견인 심판 청구라 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하신 기록과 증인 진술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가빴다. 창문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내 삶의 불안정을 비웃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숙이 불꽃이 일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내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나는 수첩에 크게 썼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정신과 내 집을 끝까지 지킨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며느리와 아들은 내가 치매라 주장하며 의사의 소견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기록한 일기장, 시장에서 나를 본 상인들의 증언, 복지관 상담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다. 친구 순자는 증인으로 나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분은 멀쩡합니다. 매일 시장에서 저랑 얘기도 하고 제 생일도 기억해 주셨어요. 치매라니 말도 안 됩니다. 판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냈다. 내 삶을, 내 정신을, 내 집을.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쓰러움까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단단한 다짐이 자리 잡았다. 앞으로 내 삶을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글을 썼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내 삶을 지켰다. 라고.